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공부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사회성이 없는 것은 착각도 아니고 우연도 아닌 거죠. 그래서 소개팅은 익숙한 장소로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입구에 들어가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디에 앉을지, 무엇을 시킬지에 몰두하다 보면은 뇌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교류하는 사회적 스위치가 꺼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살면서 느낀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옛날에 공개적으로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리고는 해요. 사실 옛날에 가난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가난한 것이 반 아이들에게 공개되었던 어떤 기억,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괴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고통인 거죠.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맛있는 걸 못 먹고 되게 좋은 옷을 못 입었다, 이런 게 고통이 아니라 내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되게 고통인 거예요. 자, 인간에게 고통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아프다, 뜨겁다 이런 신체적 고통이 있는 이유는 그것을 피하라 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사회적 고통은 왜 인간에게 필요했던 걸까요? 자, 이런 어떤 사회적 고통의 이유, 뭔가 사회적으로 수치스럽다 이런 것은 지금은 사회적으로 나대지 마 라는 말을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동아리에 갔는데 내가 신입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대면 내 지위가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닥치고 눈팅 3일을 한 다음에 분위기를 파악한 후에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이 그룹에서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노력을 해서 내 지위를 올릴 수도 있고, 나의 편을 만들어서 또 내 지위를 올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정말 많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사회적 고통인 거죠. 이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계기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룹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판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인간이라면 겪는 이 사회적 고통, 이게 왜 이렇게 인간한테는 큰 걸까요? 예를 들어서 발이 하나 없어서 발이 3개밖에 없는 강아지는 발이 3개밖에 없어서 괴롭지만 내가 남들보다 다리가 하나 적다고 해서 사회적 고통을 느끼진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뭔가 나의 신체적 결함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되게 큰 사회적 고통을 겪잖아요. 대체 왜 그런지 오늘 사회적 뇌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간은 멍 때릴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양전자 단층 촬영 스캐너 안에서 뇌를 계속 스캔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피실험자에게 자꾸 과제를 줘요. 뭐 더하기 뭐를 해봐라, 네가 뭐를 떠올려봐라 라고 하다가 휴식이라는 단어가 화면에 나타나면 1분 동안 휴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휴식 기간에 일어나는 일을 스캔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연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휴식하는 동안에 뇌는 무엇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자신 또는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해요. 즉 사회 인지에 대해서 몰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 타인,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신경망인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평생 동안 뇌가 한가할 때마다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 우리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되게 고수가 된다, 경제에 이른다, 이런 법칙이 있듯이 인간의 기본 신경망, 즉 뇌는 따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우리를 대인관계의 달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그렇게 해도 사회적인 동물인 이유인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어떤 관계에 대한 사회적 사고와 또는 비사회적 사고, 이를테면 공부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이런 신경망들은 종종 시소처럼 상호 대립적으로 작동한다고 해요. 즉 뭐냐면 공부나 만들기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고 이런 거에 몰두할 때는 사회인지 신경망은 꺼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과제에 몰두할 때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했던, 서울대 갈 정도로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남색으로 표시한 글씨는 책에 있는 본문 내용이고요. 초록으로 표시한 내용은 저희 주석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뇌작용과 비사회적 뇌작용은 시소와 같아서 서로가 양립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 과제에 몰입하지 않을 때, 일하지 않을 때, 책 보지 않을 때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의 뇌는 나와 다른 사람의 서열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내가 낮은 서열에 있을 때 멍 때리다 어느 순간 보면은 너무 나만 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돈도 못 버는 것 같고, 나만 못생긴 것 같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취미, 뭐 이를테면 뭐 바둑이라든지 아니면 책 보기라든지 아니면 뭐 나의 일이나 사업 성공 또는 뭐 심지어 게임에 몰두하는 그 순간만큼은 사회 비교에 덜 영향을 받겠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비교, 나는 왜 쟤보다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머리가 나쁘지? 돈을 못 벌지? 이럴 때도 우리가 많은 어떤 위대한 성현들이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재 순간을 살아라 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내가 남보다 못할 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현재 남보다 못 가졌다는 걸 걱정하지 말고 현재 순간을 살면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저 심심해요. 심심해.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좀 해라. 뭐 책을 보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든지 아니면 뭔가 만들기를 하든지 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등 컴플렉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과의 비교가 괴로워요. 이럴 때도 비슷한 조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해라. 뇌를 비사회적인 과제에 몰입을 시켜라. 뭐 취미도 좋고 일도 좋고 뭐 만들기도 좋고 뭐 학원 가서 뭐 배우는 것도 되게 좋겠죠. 근데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나의 일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아웃풋들을 좀 만들어내면은 중간 정도까지 가면은 비교를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낮은 서열,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또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는 하지만 별게 아니다. 그러한 인지를 가지는 게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비교 극복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뇌와 비사회적 뇌가 동시에 활성화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개팅은 익숙한 장소로 가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개팅 때 만나서 어떤 길로 갈지, 뭐 들어가서 어떠한 통로로 갈지, 어디에 앉을지, 무엇을 시킬지, 이런 거에 몰두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것은 항상 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과제하는데 뇌를 되게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 뇌가 활성화 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소개팅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읽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 뇌의 스위치가 꺼질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애인과 같이 시험 공부하면 잘 안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그 초창기에 썸 타는 분이랑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하는 것과 이 썸을 타는 게 동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회 인지 신경망이 계속 켜져 있으면 과제 수행 능력에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남녀 공학인데 같은 반에 내가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반 친구들 앞에 나가서 발표하거나 아니면 뭐 체육 시간에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더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발표 불안증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창피함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발표를 못해서 사람들이 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관계적인 사고에 집중돼 있으면 내가 실제 발표를 하고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잘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걱정이 현실화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사회지능과 공부지능은 꽤 다른 것인데요. 이 뇌신경망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퍼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대인관계 능력은 부족하지만 어떤 추론 능력, 사고 능력은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이구, 배운 사람은 뭔가 다르구먼.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뭐 되게 학벌이 좋다든지 많이 뭐 박사까지 했다든지 이러면은 뭔가 그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보는 식견도 되게 높고 인간관계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후광 효과에 의해서요. 하지만 고학벌, 고학력자는 사실 반대일 가능성도 꽤 존재를 하고, 우리가 실제로 만나보면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공부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사회성이 좀 없는 것은 착각도 아니고 우연도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제가 감성대디님 채널에 나가가지고 의사들 중에 사회성이 없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제가 모든 의사가 사회성이 없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해당되지 않으면 화가 날 일이 없잖아요, 사실. 자, 이 사회적 뇌라는 책에서 인간의 뇌는 왜 이렇게 큰가라는 챕터가 있었는데요.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크게 가설이 3가지 정도 있다고 해요. 우리가 학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훌륭한 문제 해결자가 되기 위해서 이 뇌가 커졌다 라는 첫 번째 가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 저렇게 문제 해결자가 됐는데 그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모방하기 위해서 우리 뇌가 커졌다라는 가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뇌, 우리가 서로 협동하기 위해서 뇌가 커졌다라는 가설이 있는데요. 재밌게도 뇌의 심피질,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력을 담당하는 이 뇌의 심피질의 크기는 사회 집단의 크기로 가장 잘 설명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력을 담당하기 위한 그 뇌의 부분은 사회적 협력을 위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집단이 크면 문제점이 있어요. 경쟁이 심하거든요. 한정된 자원, 즉 음식이나 짝짓기 상대 등을 두고 경쟁이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열을 되게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동맹, 누가 누구랑 친하고 누가 힘이 세고 누가 누구랑 화해를 했고 이런 사회적 정보가 많이 필요하죠. 이거에 대한 되게 재밌는 책이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성선택에 의해서 학업이나 어떤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보다 사회기술, 소셜 스킬이 뛰어난 사람이 선택되어 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연계의 동물이 어떤 형질을 후대로 내려보낼지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하나는 살아남는 거. 우리가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여성이 남성을 선택할 때 어떤 형질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그 유전자가 후대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동물계에서 암컷은 성선택을 하는 주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원이 많이 드는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수컷은 출산과 양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씨앗을 남기는 게 최고의 전략이 되고,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수컷을 고르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미지가 쓰레기가 된 이제 픽업 아티스트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이름만 픽업 아티스트라는 말을 안 쓰는 거지, 연애 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바꿔서 또 많이 또 사회에 침투가 되고 있어요. 이런 연애 강의 자체는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하는 거죠. 마치 그 칼을 과일 깎는 데 쓸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치는 데 쓸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런 실전 연애를 처음으로 일원화시킨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미스터리라는 사람입니다. 미스터 리가 아니고요. 그냥 미스터리예요. 네.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회적 지능과 서열을 이용한 연애 스킬을 개발했어요. 지금 현재 한국의 모든 남성향 연애 스킬은 바로 이 사람이 개발한 거에 베이스를 두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연애 강사들도 이 사람의 이론을 검증을 해왔다고 할 수 있죠. 이 높은 사회성을 통한 어떤 연애 전략은 되게 좀 저열하고 쌍스럽게 할 수도 있고 되게 우아하고 고차원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담으로 참 재밌는 게 연애의 방법을 각자 다 자기가 개발했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웃음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연애 강의를 들어보면은 강사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니들은 지금 연애가 문제가 아니다. 뼈를 때리는 말인데요. 너희들은 지금 사회지능이 바닥인 게 문제다. 찐따 증명서 발급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사회지능과 연애 능력은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애 강사님들의 어떤 비기를 전수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밖에 나가서 일단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많이 어울리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애 스킬보다 소셜 스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은 이 소외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회적 고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정말 별거 아닌 소외에도 이제 고통을 겪는데요. 우리 A, B, C 세 명이 공놀이를 주고받는 이런 놀이를 하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A와 B는 연구자들이고 C만 피실험자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A, B, C 세 명이 모두 서로 재밌게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공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이 실험자들 A, B끼리만 공을 주고받고 피실험자인 C에게는 공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3분 정도만 지나도 C는 자존감도 하락되고 우울감도 느끼고 소외감을 강하게 느낀다고 해요. 이럴 때 뇌 스캔을 해보면은 우리가 신체적인 고통을 입었을 때처럼 뇌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우리가 몸의 상처만큼이나 뇌에서는 비슷하게 느낀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실제 공놀이가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연구자들이 자, 이런 A와 B는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인간이 아니다. 조금 있으면 당신에게 공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실험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참가한 피실험자들은 여전히 소외의 고통, 사회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옛날에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우리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이 같은 시기에 같이 살았던 적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뇌도 크고 근육량도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우리와의 경쟁에서 져서 사라졌죠. 학자들은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생 인류가 더욱더 사회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안데르탈인의 집단은 30에서 40명 정도였다고 하고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은 한 150명 정도의 어떤 사회적 관계, 부족을 이루어서 살았다고 해요. 결국 인간이 네안데르탈인을 도태시키고 지구를 이렇게 지배하게 된 것은 사회적 뇌 덕분이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이래요. 지식과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 파우스트처럼 인간이 현재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고통, 자존감 문제 같은 그런 사회적 고통은 인간이 누리는 진화적 혜택에 대한 비용이다. 이 문장을 왜 이렇게 어렵게 꿔놨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뇌 때문에 이렇게 번성하게 됐고, 다만 그 대가로 자존감 문제 같은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참 이게 고통이 어떤 사람한테는 심해요. 남과의 비교로 인한 고통도 있고요. 사람들이 날 거부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소외 두려움도 있고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까지는 성선택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집신도 짝이 있다. 이 말이 이게 연애 시장에서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또 집단 내에서 서열이 낮을 때도 사실 괴롭고요. 또 우리가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자연적인 것이다. 네. 이 책에 주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원래 그래.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이런 사회적 고통을 심리학자 아들러는 열등 컴플렉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단과 타자에게 공헌해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우리가 자존감 문제, 어떤 사회적 고통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야 되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프레임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관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신은 인간에게 왜 이렇게 고물차를 주고서 운전하라고 하지? 인간은 왜 이렇게 이따구로 생겨먹은 거야?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바로 뭐냐면 인간은 짐승이다. 제가 대화했던 여러분들은 이 인간은 짐승이다 라는 이 문장에서 많은 갈등의 해소와 또 위안을 얻으셨다고도 합니다. 이런 고물차 같은 인간의 뇌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또 인간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한계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 사회 안에서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도 많잖아요. 어떤 서열에 되게 정점까지 올라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야죠. 다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면서 하는 게 인생에 낭비하지 않는 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고물차를 끌고 광야에 나서야 되는데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아는 것도 상당히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짐승이다 같이. 네. 실존주의 심리치료라는 책에서 얄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서로의 불빛에 의지해서 나아갈 뿐이다 라고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런 썸네일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의 삶의 의미라는 것이 어떤 누구로부터 또는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소품 가방에 무엇을 담을지는 정말 각자 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는 없기 때문에 가방 속에 친절함을 담아갈지, 보람을 담아갈지, 우정, 사랑, 타자공헌 또는 신의 사랑 또는 절정 경험, 그중에 무엇을 담아갈지는 정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 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어도 사실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토풍날인데 내 가방만 텅텅 비었어도 사실은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시인 천상병님의 귀천을 읽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